구독자 여러분도 건강하고 천천히 늙고 싶은 것이 모두의 소원일 텐데요. 제 구독자분 중 한 분은 80을 바라보니 하루가 다르다는 말을 하시더군요. 어쩌면 가장 간단하면서도 실천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이 노화방지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90세부터 해도 젊음을 되찾아주는 노화방지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책 피로세포를 통해서 하루 단 5분만으로도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실천하기 쉬운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먼저 부탁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 이곳저곳이 아프기 시작하죠. 피로와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이라 여기고 열심히 좋다는 영양제를 먹어보거나 삼시세끼를 모두 챙겨 먹어보거나 오랜 시간 침대 위에 누워 있어 보기도 하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세포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호르몬 불균형이나 영양소 부족이 생긴 것은 아닌지 알아보지 않고 무작정 쉬거나 잘 먹는 전략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영양제를 챙겨 먹기 전에 본인의 몸에 지금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어떤 식습관으로 인해 부족하게 됐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간에는 특별히 이상이 없지만 비타민이 부족해도 해독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오메가3가 부족해도 시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몸에 기운이 없을 수 있습니다. 칼슘이 부족해도 ADHD 증상이 심해질 수 있죠. 잘 챙겨 먹기를 전략으로 삼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식단의 칼로리와 미세 영양소의 균형이 적절한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삼시세끼를 아무리 잘 챙겨 먹는다 해도 칼로리를 세포 안에서 에너지로 바꿔줄 미세 영양소가 턱없이 부족하다면 안 먹느니만 못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 살은 계속 찌는데 여전히 기운은 없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다이어트를 하거나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로리를 아무리 줄여도 미세 영양소가 똑같이 부족하다면 적은 양의 칼로리마저 에너지로 바꿔주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피곤하다는 말을 달고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운동해야 하는지를 늘 궁금해하죠. 그러나 정작 우리가 왜 피곤한지에 대해서는 별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일을 많이 해서, 잠을 못 자서, 잘 못 챙겨 먹어서 피곤하고 기운이 없는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하죠.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죠. 오죽하면 인체의 신비라는 말이 있을까요? 우리 몸은 그야말로 신비한 네트워크로 작동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책을 통해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우리 몸의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활성산소라는 이름 자체에서 많은 오해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활성이라는 단어와 산소라는 단어 모두 우리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활성산소를 우리 몸에 이로운 물질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세미나를 들으면서 활성산소가 몸에 해로운 독소이며 이 독소를 없애주는 물질이 항산화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활성산소라는 말을 들어본 의사조차도 별로 없는 때여서 미래의 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제를 처방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교수님의 강의를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로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안티에이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활성산소는 그 열풍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노화 방지를 이야기할 때 활성산소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들, 특히 암, 치매, 중풍, 심근경색증 모두 그 원인에 활성산소가 있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상식이 되었습니다. 활성산소를 이해하고 그 독성을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해야 할 시기가 된 것이죠. 우리 몸의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가장 효율적인 공장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런데 미토콘드리아는 활성산소에 의해 잘 공격받습니다. 활성산소라는 폭탄이 미토콘드리아 공장을 파괴할수록 공장은 제 역할을 해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겠죠. 우리는 에너지 공장을 지켜내기 위해 항산화제와 방어 시스템을 훈련해서 활성산소의 공격을 막아내야 합니다.
아주 잘 훈련된 항산화 방어 시스템은 에너지 공장뿐 아니라 세포 전체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합니다. 에너지를 잘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것뿐 아니라 세포가 녹쓰는 것을 막아주고 질병을 예방해주며 노화를 늦춰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활성산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피해를 막아주는 항산화 방어 시스템을 어떻게 잘 훈련할 것인가에 대한 작전을 짜야 합니다. 그렇다면 활성산소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활성산소와 인간의 관계는 필수 불가결한 악연입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세포의 공장을 가동하죠. 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 중 하나가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즉, 활성산소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과정에서 반드시 나오는 물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세포는 활성산소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활성산소와 싸울 수 있는 항산화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매일 아침 30분 이상 햇볕 쬐기. 아침 또는 낮 시간에 햇볕을 쬐고 나면 밤에 잠을 잘 자게끔 해주는 멜라토닌의 분비가 활성화됩니다. 또 카페인처럼 정신을 각성시켜주는 물질은 오전에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에서 카페인이 완전히 없어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후 시간에 먹는 카페인은 밤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취침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쳐서 충분히 소화가 된 후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배가 너무 고파서 잠을 자기 어려울 때는 따뜻한 우유를 한 잔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술은 숙면에 방해가 됩니다. 과음을 하면 잠에 쉽게 드는 것 같은 효과는 있지만 깊고 효과적인 잠을 자는 데는 크게 방해가 되죠. 그래서 되도록 과음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 들이지 않고 스트레스 푸는 법. 우리는 늘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숨을 쉬는 것은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숨을 쉬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숨을 어떻게 쉬느냐는 우리의 심폐 기능뿐 아니라 신경계, 소화기계에도 영향을 주고 가장 중요한 심리 상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숨을 쉬고 있는지를 잘 살피고 연습을 통해 좋은 호흡을 해야 합니다. 좋은 호흡을 통해서는 심리적 안정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처럼 호흡하면서 체크해 봅시다. 숨을 들이쉴 때 배가 풍선 부풀듯이 불룩 나오고 내쉴 때 들어간다면 좋은 복식 호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나오지 않고 가슴이 올라가며 숨을 내쉴 때 가슴이 내려가고 배가 나온다면 흉식 호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흉식 호흡은 주로 얕은 호흡이고 심리적으로 긴장되거나 화가 나거나 흥분했을 때 나타나는 호흡입니다. 반대로 복식 호흡은 흉식 호흡보다 깊으며 마음이 평온하고 건강한 상태의 호흡입니다. 물론 복식 호흡을 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마음이 평온하고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식 호흡을 통해서는 좋은 효과들을 얻을 수 있죠. 복식 호흡은 돈도 시간도 들이지 않는 아주 좋은 스트레스 관리법인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 의하면 천천히 깊은 복식 호흡을 하면 자율신경이 조절되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안정화해 준다고 합니다. 자율신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자율신경은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신경입니다. 내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운동신경과는 다르죠. 자율신경이 주로 관리하는 곳은 장기입니다. 자율신경은 심장, 위, 소장, 대장, 방광을 관리하고 체온을 조절해주며 혈관의 확장과 수축을 관장하고 땀을 나게 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몸의 주인이 통제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신경이기 때문에 자율신경인 것이죠. 복식 호흡을 따라 해봅시다. 1. 편안한 의자에 앉거나 바닥에 눕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몸의 모든 근육에 힘을 뺍니다. 2. 한 손은 배에 대고 한 손은 가슴에 댄 상태로 천천히 호흡을 시작합니다. 3. 코로 숨을 크게 들이쉴 때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어깨와 가슴에는 큰 움직임이 없어야 합니다. 4. 크게 들이쉰 숨을 입으로 천천히 조금씩 길게 내쉽니다. 이때 부풀었던 배가 천천히 내려가는지 확인합니다. 5. 숨을 다 내쉬고 나면 자연스럽게 다시 숨을 천천히 크게 들이마십니다. 6. 숨을 들이쉴 때는 약 3에서 4초, 내쉴 때는 6에서 8초 또는 그 이상으로 호흡해도 좋습니다. 이런 복식 호흡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하면 좋습니다. 특히 아침이나 잠들기 전에 하면 좋고 그 외에도 피로를 느낄 때 잠시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로 복식 호흡을 하는 것은 아주 좋은 휴식이 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든 우리는 복식 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버리고 없앨 줄 아는 몸. 우리는 최근 해독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또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한의학에서 해독이라는 말을 많이 써왔죠. TV나 여러 매체에서도 해독의 의미는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톡스 다이어트, 디톡스 주스 등 몸에 좋은 모든 것에 해독 디톡스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우나나 찜질방에서 땀을 빼는 것도 해독입니다. 몸의 노폐물이 땀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장의 숙변을 제거하는 것도 일종의 해독이죠. 장해독이라고 불리는 이 시술은 장 안에 붙어있는 찌꺼기들을 씻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경락 마사지도 일종의 해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림프순환을 좋게 해줘서 독소의 배설을 돕기 때문이죠. 심호흡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호흡은 횡격막을 위아래로 움직여서 림프순환을 돕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독의 범위는 아주 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독을 광범위한 의미로만 생각하다 보면 핵심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좁은 의미의 진정한 해독은 뒤로 한 채 격가지 해독에만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좋은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정한 의미의 해독이란 디타크시피케이션입니다. 독소를 제거하는 화학 반응이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간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생화학 반응으로 몸에 해로운 독소 물질이 여러 단계를 거쳐 해롭지 않은 물질로 바뀌거나 배출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범위한 해독의 범위를 조금 축소해서 진정한 해독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 이후에 장의 숙변을 제거하거나 사우나, 경락, 마사지 등을 통해서 림프순환을 좋게 하는 등의 부차적인 해독을 해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기능의학 진료에서는 이런 해독 반응 단계의 문제점들을 소변 유기산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영양소를 어떻게 배치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체온 떨어뜨리기. 가장 좋은 것은 반신욕을 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심호흡을 하면서 긴장을 풀어주는 시간을 갖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것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되죠. 그렇다고 반신욕을 너무 오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땀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3분 정도 후에 끝내도 됩니다. 그 정도만 땀을 흘려줘도 반신욕을 끝내고 나오면 체온이 약간 떨어지면서 깊은 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누군가는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방법을 소개하기도 하지만 샤워만으로 체온을 떨어뜨리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몸의 습기를 제거하고 개운한 느낌을 갖게 해주는 데는 도움이 되죠. 지금까지 책 피로세포에 저서된 내용 중 노화를 방지하기 위한 실천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는데요. 이 말고도 좋은 내용이 많아 모두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가이드라인상 불가한 점 양해드립니다. 건강은 실천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도 합니다. 흘러버린 시간 속에서 내 건강을 되찾기 위한 간단한 수칙들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구독자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이만 물러나겠습니다.